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두 주 쉬었나요? 한 주 쉬었죠. 2주 쉴 뻔했는데 제 착각으로 인해서 한 주씩. 진짜 오늘도 다들 연휴라서. 네. 근데 어떻게 스케줄을 이렇게 잡으셨나 했어. 잠시 오늘 중간중간 리뷰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은 벡터 지난달 수업이 이제 벡터란 무엇인가였고 그 전달에는 행렬을 먼저 했죠. 오히려 보통은 벡터를 먼저 하고 행렬을 하는데 행렬이 어떻게 탄생되었나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렬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라고 했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인데 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행렬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다.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개수들을 행렬로 표시하고 나면 그 행렬의 행렬식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차 방정식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행렬식. 그리고 개수를 펼쳐놓은 것이 행렬인데 행렬을 잘 들여다보니까 행렬이 n차원에서 n차원으로 보내는 사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벡터를 배웠는데 벡터를 우리가 추상화한 정의로 먼저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 그 추상한 정의에 만족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니 숫자를 n개 늘어놓은 것을 Rn이라고 하는데 각 숫자는 실수고 그것을 Rn이라고 하는데 Rn이 어떤 벡터 공간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 두 번째 0과 1 혹은 위에서의 연속 함수들의 집합 이런 것도 벡터를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벡터 공간을 이루는데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1차 결합 그 전에 1차 독립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1차 결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벡터들의 개수를 붙여서 덧셈으로 합친 것을 1차 결합이라고 했어요. 만일 벡터 v1, v2가 있으면 이것들의 1차 결합은 AV1, AV2, BV2로 나타나는 것을 1차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1차 독립은 우리가 어떤 벡터 W가 있을 때 혹은 AV1 플러스 BV2가 0일 때 이것의 해는 A는 B는 0이 다 되는 것을 1차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2차원에서 우리가 1,0이라는 벡터가 있고 0,1이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일 차 결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1차 결합의 모양이 어떤가를 봅시다. 이 1차 결합의 모양. 이 1차 결합은 여기 있는 임의의 벡터들이 다 되겠죠. 그죠? 근데 만일 이 임의의 벡터들 이런 벡터들이 0이라면 이 벡터는 뭐밖에 될 수가 없죠?
0벡터죠. 0벡터. 이 대에서 0벡터가 되는 것은 얘밖에 없죠. 얘밖에는 A는 B는 0이는 결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직접 하셔도 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1, V2가 1차 독립이란 말은 서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모양에서 보면 V1, V2는 두 개를 1차 결합을 해서 나머지 벡터들을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공간의 벡터들을 이 두 개를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V1, V2를 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기저 벡터라고 하고, 네, 이 특히 두 개의 벡터는 또 수직이죠. 그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수직이고 벡터 두 개가 수직이란 말은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했죠? 내적. 내적이 있어야 각이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적은 알죠? 숫자끼리 각 성분끼리 곱해서 대해주는 거. 내적이니까 이것을 직교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특히 이럴 때는. 그리고 이 각각의 벡터의 길이는 얼마죠? 1이요. 1이죠. 벡터의 길이가 1이 되는 것을 정규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노멀라이즈. 그래서 이것은 정규 직교 기저 벡터라고 해요. 정규란 말은 길이가 1이고 직교란 말은 두 벡터들 사이의 직교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기저라는 것은 이 벡터들이 전체 공간의 벡터를 다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교 벡터. 정기란 말을 왜 필요해요? 길이가 1인 게 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길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직수 산에서도 보통 기준이 1인 것을 기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규직교 벡터를 골라냈으니까 다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이런 정규직교 기저 벡터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 되겠죠. 이 골라내면 굉장히 편해요. 그냥 어떤 점에서 편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R2 공간에서 2,3이라는 벡터가 있다 합시다. 그 2,3이라는 벡터는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1,0, 0,1을 정규로 하고 기저로 하고 거기에 성분을 넣어준 거예요. 그 결국은 2,3이란 말은 이 각각의 정규 기저 벡터의 성분으로 표시를 당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잠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넘어갔는데 2,3이란 말은 이 벡터와 이 정규직교 벡터의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나열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규직교 벡터를 0, 1과 1, 0으로 우리가 순서로 정규직교 벡터를 만들었다면 이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3,2로 되는 거예요. 3,2로 되는 거예요. 이 벡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표현을 말할 때는 주어진 기저 벡터가 무엇인가, 특히 정규직교 기저 벡터가 무엇인가를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2m, 서쪽으로 2m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동서를 미리 서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서동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서동요라고 하는 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아 직교 벡터의 표현은 순서를 두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임의 벡터 공간에서 이런 약속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어떤 방법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잡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람 슈미트라는 방법입니다. 그람 슈미트 방법. 그람 슈미트 방법이지만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란 말을 써요. 한 개 한 개 찾아가니까. 그럼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그 부분 어렵죠. 지난 시간에 끝맺음을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RN에서 아무것도 모른대요. 우리가 여기서 정규 기조 벡터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요. 알기는 10, 01이라 알고 있지만 첫 번째 그는 0이 아닌 벡터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0, 01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0이 아닌 벡터를 먼저 꺼냅시다. 그러면 X축을 따라서 꺼냅시다. 뭐 하나 꺼내면 아무 벡터 하나 꺼내요. 그럼 X축에 있는 벡터의 표시는 뭐가 되죠? 뭐 콤마 제로죠. 그죠? 뭐 콤마 제로인데 첫 번째 이것을 정규 직교 기재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정규화 시켜야 되죠. 그럼 정규화는 어떻게 한다? 길이가 1인 걸 골라내는 거죠. 그죠? 그럼 길이가 1인 걸 골라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 1,0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2,1이라고 표시를 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를 골라내야 되죠. 두 번째는 끝입니다. 왜냐? 우리가 차원 정리에 의해서 기저 벡터의 개수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찾느냐? 두 번째 그람 슈미트의 방법은 임의의 벡터를 아무나 끄집어내요. 왜냐? 여기에 수직인 벡터는 우리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니까 임의의 아무거나 끄집어내. 1,0을 하나 끄집어냈고 어떤 걸 끄집어냈습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그럼 여기에 A, B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거나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면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벡터가 있고 얘를 여기에 이제 투시한 벡터를 정사형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직각삼각형 이론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투시한 벡터를 여기서 빼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 벡터는 뭐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가 되죠. 그죠? 왜냐? 얘는 얘 더하기 얘니까 얘는 얘 빼기 얘라고 우리가 벡터의 정의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와 이제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수직이 되는가는 봅시다. 왜 수직이 되는가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내리는 이 투영한 벡터는 뭐가 되는지를 봅시다. 자, 우선 얘를 여기에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만큼이 되겠죠.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V 곱하기 코사인 세트. 자, 우리가 알죠. V의 E1의 내적은 V의 길이 곱하기 E1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그건 좀 질문이 돼요. 예. 복수하면서도 좀 복소? 복습하면서도 예. 조금 잠시 헷갈려서 그래요. 예. 왜 그냥 V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던가요? V 길이 곱하기 코사인 되죠. 네, 그 V 길이 곱하기. 예. 근데 저기 왜 2원을 왜 또 곱했죠? 이 원의 길이를 곱해야 돼요. 왜 그러죠? 두 벡터가 있을 때 V하고 W 벡터가 있을 때 이 내적은 뭐로 주어지는가 하면 네, 저기 V의- 정의에 의해서 그런가요? 내적을 계산을 하고 나면 V 곱하기 W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 여기 세타라. 임의의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2원 1이고 얘는 V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2완이 1이라고요? 2원은 우리가 처음에 1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있죠. 1,0로. 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우리가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되죠. 뭐가 A가 된다고? 얘 두 개의 내적은 A, B 곱하기 1, 0. 네. 아, 그걸 A라고 한다고요? 아니죠. A, B 내적 1, 0.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내적의 정의에서 계산 그때 x 끼리 y끼리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내적은 A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만족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A가 되죠. 뭐 쉬운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우리가 다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A가 되면 이 벡터는 뭐죠? 어떤 벡터? 어떤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 여기서 이 내린 벡터는 A 곱하기 2원이 되죠. 네. 그죠? 얘는 A 2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가 A예요. 길이가 A. 길이가 A인데 이쪽 방향으로 벡터 자체는 뭐가 되느냐? 벡터 자체는 사실 이게 A, 제로가 되는데 이게 A의 2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V에서 A의 2원을 빼면 A, B에서 A, 제로를 빼니까 이거는 0, B가 되죠. 그죠? 그럼 말 그대로 0, B로는 Y축 상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우선 직교가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1,0하고 0, B는 직교가 돼요? 예. 계산하니까 되죠? 내적이 제로니까. 그 다음 얘를 정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길이를 1로 만들어야 되죠. 이걸 정교화시키면 얘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임의의 벡터가 V가 있을 때 V를 길이가 1인 것으로 정교화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얘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줄 수가 있지. 이건 스칼라니까. 그럼 얘는 길이가 1인 벡터가 되죠. 얘하고 방향이 같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하고 방향이 같으면서 길이가 1인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교화된 벡터는 뭐죠? B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도 1이고 다 됐죠? 두 개는 직교화돼 있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1,0를 잡을 수도 있고
1,0가 아닌 걸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만약 임의의 벡터를 여러분이 1,1로 잡았다고 합시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죠? 얘를 나눠줘야 되죠. 자기의 길이로. 처음에 정교화를 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단위 길이인 1벡터로 만들어주니까 그건 뭐죠? 이 길이는 얼마죠? 루트 2요. 루트 2죠. 그럼 얘는 정교화 시켜주면 루트 2분의 1에 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벡터를 잡고 걔를 1인 벡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길이 1이죠. 얘는 길이가 1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직교되는 벡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얘하고 직각의 벡터는 뭐겠어요? 1, 마이너스 1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산이나 직관적으로 찾아낸 거고 아니면 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걸 찾아내주는 방법은 저기하고 똑같이 임의의 벡터를 하나 만들고 아무거나 택하고 그것과 얘의 내적을 취해서 그럼 이 벡터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벡터를 구해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다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규 직교 벡터, 베이스, 정규 직교 기전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1,0, 0,1이지만 여기서는 루트 1에 1,1에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1,1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벡터의 표현에 대해서 있는데 만약 1,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1,1은 이쪽에서 우리가 이거를 E2라고 합시다. 이쪽에서는 표현이 얘는 사실은 1,21 더하기 1,22로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1은 사실은 E1, E2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벡터의 표현. 여기서는 우리가 기저가 루트 2분의 1, 1,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1이기 때문에 1,1은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건 빨리 눈치껏 얘를 V1이라고 여기는 V2라고 합시다. 그죠? 자, 1,1이라는 모양은 V2 모양은 하나도 없죠? 그죠? 얘 모양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배의 얘를 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배의 V1, V2는 없으니까 0, V2. 그래서 V1, V2에 대한 이 벡터의 표현은 뭐가 되죠? 루트 2,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이라는 벡터는 사실은 이런 베이스, 이런 기저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기저를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기저에 대해서 우리가 B라는 기저는 E1, E2로 이루어진 기저다. 를 약속을 해주고 기저에 대해서 약속을 먼저 해주고 기저에 대한 성분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벡터의 좌표의 성분은 벡터의 성분은 기저에 항상 의존하는 거예요. 자, 얘라는 벡터는
이 기제에 대해서는 이 기제는 우리가 C라고 표시를 합시다. C. 이 기제를 우리가 V1, V2에 대한 거는 C라고 표시를 하면 얘는 C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1,1이라는 애는 1,1은 여기 있는데 1,1이라는 벡터 자체는 공간에서 표시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만 기제에 따라서 얘를 불러주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제는 각 나라의 어떤 언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어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1,1이라는 것은 이미 암묵적으로 기제가 1,0, 0,1이라는 게 서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일 기제를 다르게 잡으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람슈미트에 의해서 정규직교 기제를 찾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찾아낸 그람슈미트의 방법에 따라서 그럼 정규직교 기제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도 다른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의 벡터는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변치하는 양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그럼 첫 번째 변치하는 양이 뭐냐? 길이입니다. 자, 보세요. 이 공간, 얘 기제에 대해서 1,1의 길이는 얼마죠? 우리가 내적의 정의하면 내적의 정의는 길이는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해서 루트를 취하면 되잖아요. 1,1이 이 베이스에 의해서 이 벡터는 1,1로 되는데 길이는 내적을 하면 루트이죠. 자, 얘를 보세요. 얘도 여전히 루트 2,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표현에 의해서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0에 다시 루트니까 루트 2가 나오죠. 갑자기 제곱하고 루트를 왜 했죠? 이 기제에 대해서 성분은 이렇게 길이를 구하기 표시되잖아요. 위해서요? 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예. 자, 그 말은 벡터의 성분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내적은 굉장히 고유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혹은 길이를 주고 내적을 주나, 내적을 주고 길이를 주나, 그래서 서로 동치관계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기제에 대해서도 내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예. 내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를 길이는 변하지 않는 건 됐고, 네. 자, 내적이라기보다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적이 아니고 예, 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꿀게요. 내적도 변하지 않는 거죠. 내적은 변할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성분이 다르니까 내적은 변해요. 내적은 변해요. 그렇지만 내적을 계산해서 만든 각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에서도 그 기하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고 했죠? 길이하고 각이라고 했잖아요. 길이하고 각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 아주 고유한 값이라는 거죠. 저기서 V와 W의 내적은 V, W 코사인 세타인데 네. 저 V의 절대값, W의 절대값을 길이라고 보면 길이와 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적도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똑같네요. 네. 내적도 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맞아요. 이 길이도 변하지 않고 이 길이도 않고 하니까 내적 자체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독립할 때 된 것 같은데. 1차 독립? 왜 내적으로 하는가를 알겠죠? 네. 그리고 길이보다 내적이 훨씬 편하죠. 성분만 주어지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네요. 그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내적은 각각의 그 좌표끼리 x 좌표에서 간단한 이 2차원에서의 좌표를 말하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좌표계를 취하느냐에 관계없이 항상 그 값이 같다면 굉장히 그거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어떤 좌표계라기보다는 표현을 조금 달리면 어떤 내적은 아니 어떤 기저를 취하더라도 같다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기저가 결국 좌표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수 있으니까. 좌표계는 좀 더 복잡한 개념이라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그게 개념인 거죠. 개념이고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유용한 도구죠. 유용한 도구죠. 그러니까 수학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학은 숫자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수학이 추상화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계산이 사실은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해보면 단지 덧셈 곱셈이에요. 그래서 사칙연산인데 좀 더 복잡해지고 그 단계가 많아질 뿐이에요. 그럼 이 내적이 네. 어떠한 기저를 택하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면 예, 구체적으로 뭐 물리나 이런 데서 예.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힘을 구하고 힘을 구할 네. 때 일을 구하고 힘하고 일은 프레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혹시 뭐 뭐와의 관계없이? 좌표계 좌표계, 네. 레퍼런스 프레임, 기준 틀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게 혹시 더 나아가서 예전에 그 특수사대성 이론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고유한 값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에 보면 이제 움직이는 것하고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움직이는 거하고 정지해 있는 게 좌표계가 달라요. 시공간에서.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봐도 변하지 않는 내적이 무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내적이 뭐냐? 네. 그게 이제 로렌츠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좌표가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서 좌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x1, x2, x3. 자, 여러분 우리가 내적은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시공간에서는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안 돼요. 변해버려요. 그게 움직이는 공간, 움직이는 곳에서 좌표를 하면 이것을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그 값이 변해요. 변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변하면 안 된다는 값이 이 값이에요. 그래서 내적이 꼭 제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에요. 성분끼리. 아시겠죠? 이걸 보면 사실은 여기 이제 델타 x1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조금 변하는 값에 대해서 그거만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제곱해서 더하는 값이 정확히 맞는 값이 아니라고요.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는 이런 내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적을 어떻게 찾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적이에요.
뭐라고 쓴 거예요? CT 여기 C는 여기 빛의 속도고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거 빛의 속도. 그다음에 3차원 좌표. 여기는 3차원에서 우리 사는 공간 좌표예요. 근데 내적 값이 밑에 값이고 네, 그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네. 않고 고유하는 값이.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에서는 t, x1, x2, x3고 다른 좌표계에서는 얘들은 다르게 보이겠죠. c, t, c는 항상 상수니까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안 맞아요. 변한다니까. 이렇게 해줘야 그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임은 여기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전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집요하게 이걸 물고 늘어진 게 그거예요. 왜 저게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계산의 힘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사형기하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형기하. 말은 들어보셨죠? 사형기하. 아까도 이제 프로젝션에 대해서 나왔는데 투영하는 것에 대한 기하예요. 이건 어딘가면 16세기 이태리 화가들에서 먼저 발견된 겁니다. 뭔가면 세상을 화폭에 어떻게 화폭에 정확하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제 이제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실제 모습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모습이 화폭에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 게 뭔가면 화가가 여기 화폭이 있고 여기 세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상을 본 것을 여기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점하고 여기가 1대1 대응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다 본 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일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영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림에서 이런 평행한 기차길이 있으면 혹은 길이 있으면 여기에 화폭에 이 사람들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실제 화폭에는 이런 소실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릴 건가.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이 힘드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다시 뭘 하나 세우고 여기 이제 구멍을 뚫고 빛이 비치는 걸 여기 그려요. 일종의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면 이제 뭐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았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원은 또 여기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죠? 혹은 여기 타원은 또 여기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달한 수학이 여기서 힌트를 받고 발달한 수학이 이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 사형기하. 근데 이 역시도 계산이라는 도구를 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계산이라는 도구를 쓰고 나면 이게 얼마나 쉬워지는가 하면 원이 여기에 어떻게 투영이 될까 다 알아요. 혹은 이런 타원이 어떻게 투영이 될까. 가령 여기에 이런 포물선이 있으면 포물선은 여기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타원의 모양이 됩니다.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평행선은 여기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멀리 있는 무한대점은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있는 무한대점은 무한대로 포물선이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면 얘는 이쪽에 한 점으로 모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화가들은 이것을 상상으로 해냈지만 수학자들은 단순히 계산으로 여기 있는 포물선에 공식이 있으면 여기 있는 타원이 어떤 공식으로 되는 걸 알아내요. 이런 수고를 왜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심지어 여기 저기 평행선의 간격이 얼마면 얘의 이 기울기들의 변화가 얼마인지도 다 계산이 됩니다. 더 실제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걸 화면을 중심으로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 컴퓨터에 이루어지는 여기 있는 어떤 동영상이나 모습들은 이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면에서 이루어진 것들 자연스럽게 여기 투영한 모습을 보이려면 이 변화하는 수학 공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사상이겠네요. 이것도 사형기합니다. 지금 뭐 게임을 하는 거지 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직각으로 보면 화면에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아주 리얼하게. 그걸 리얼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네. 이런 사형기하를 적용하는 거라고. 그리고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상인데 그게 투영하는 사상의 방법이 뭔가를 따지려면 저는 이제 수학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그러면 포물선으로 그려져 있는 실제 모습이면 약간 그거하고 이미지 이렇게 투영된 것에서의 원의 모양이 돼서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매핑. 예, 정확한 식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생긴 원이나 이렇게 생긴 타원에 예. 아까 말했던 내적값 같은 어떤 그런 여기는 내적은 적용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적용 안 되고 저는 계산의 힘에 네. 계산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자꾸 고유값에 꽂혀가지고요. 어떤 프레임으로 봐도 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고유한 어떤 값이 포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건 아니고. 그걸 이해로 설명하잖아요. 넘겨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죠 이렇게 도로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뭐라 그러죠? 실제로는 가까이 가서 보면 아닌데 멀리서 차로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 입체감이 있거나 뭐 이렇게 글씨가 주차 금지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가 아니라 네. 어느 프레임이 있으면 아예 그런 글씨를 하나 이런 글씨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하는 거에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렇게 그 알고리즘이 프로젝트 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그럼 이제 그런 것만 알면 실제로 도로에 그리는 게 훨씬 자동화되겠죠. 그 인식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 우리가 시각이 있으면 이 지금 이거 여러분 직선을 이렇게 보면 알 텐데 이 비율이 같아도 여기 이 비율로 이 크기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그 사람의 이제 망막에 비치면 이 비율이
실제 이 비율하고 다르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정면에서 본 거하고 옆에서 볼 때하고 이 비율이 시각각으로 변해요. 이 비율이 같다고 계산을 해서 컴퓨터한테 인공지능한테 인식을 시키면 얘는 몰라요. 근데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형기하가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갈 때요. 그 창밖으로 보이는 달리면서 보이는 혹시 광고 보셨어요? 그거는 프레임 찍은 거하고 또 그건 다르죠. 예. 그거는 우리가 동영상 보는 뭐 24프레임으로 찍었냐 60프레임으로 찍었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세계 지도에도 사용되나요? 예? 세계 지도 볼 때도 지도에도 사용되죠. 예. 대표적 메르카토 보던가. 이면 선생님께서 어른들이랑 쓰게 되게. 거기도 잠시 이야기했었죠. 예. 잠시 쉬었다가 네. 진행.